2019년 11월 스터디 내용 1편입니다. 유자님,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오쇼 책을 계속 읽고 명상에 관심을 가집니다. 책을 읽은 독자들은 책만 읽어서는 안 돼. 명상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 하고 여기저기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에는 참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여태까지 책만 읽었으니까 본격적으로 명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럼 그동안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아까도 참여자분이 20대 오쇼책을 접했고 근래 한 5, 6년 동안 읽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명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집중을 하거나 쿤달리니 같은 기법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참여자 저는 이런 명상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책만 읽고 그냥 살았죠. 유자님, 책만 읽어서는 내가 원하는 어떤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고 그러니 사람들은 내가 이쪽에 관심이 있기는 한데 이렇게 혼자 책만 읽고 있어도 될까? 하고 위기감을 느낍니다. 참여자, 오슈의 책을 읽는 것이 도움되는 면이 있습니다. 주변의 직장 동료나 상사들과 관계를 맺고 갈등을 빚을 때 예전 같으면 금방 화를 낼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화가 나는 날을 뒤늦게라도 돌아보게 됩니다. 유자님, 아닙니다. 그것은 본인의 성향이에요. 오쇼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쇼책을 읽고 더 나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오쇼책을 읽고 오히려 저 수준 낮은 인간들 하며 사람들을 깔보기도 합니다. 그런 효과는 교회나 절을 다녀도 마찬가지이고 오쇼책이 아니라 다른 책을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스님의 책을 읽고 인성개발을 추구하는 책을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쇼의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 속에는 실용성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적 마인드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상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잠시 후에 끼란바바의 동영상을 볼 것입니다. 끼란바바는 오쇼의 제자 중에서 깨달으신 분으로 가장 이름이 알려지신 분입니다. 오쇼에게 산자스를 받은 초기 제자 33명 중에 한 분이고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깨달으신 분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분이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사트상을 여셨습니다. 그분 앞에서 스승이라고 부른 적도 없고 제자라는 단어를 쓴 적도 없지만 나는 끼란바바의 제자였고 나의 정신적 백그라운드가 끼란바바입니다. 당시에 사트상을 활발히 하던 스승들 중에 스스로는 라마나 마하리시의 법맥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는 파파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오쇼가 돌아가신 후에 오쇼 아시람에서 생활하던 또 전 세계에서 오쇼만 보고 열광하던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하면서 새로운 스승을 찾다가 발견하게 된 것이 파파지입니다. 초기에는 방 안에서 몇 명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였는데 오쇼가 돌아가신 후에 오쇼 제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서 유명해졌습니다. 특히 서양인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와서 지금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서양인 마스터들의 한 5, 60%는 파파지 쪽에서 나온 사람들일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분의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파파지가 신진 마스터들의 붐을 이룬 사람이지요. 그 파파지가 끼란바바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조금 있다 볼 동영상에 보면 어떤 사람이 가서 뿌나에서 끼란바바라는 분이 앉아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신다고 얘기를 했더니 파파지가 그는 파괴자이다. 그 사람 말 듣지 말아라 라고 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끼란바바가 아주 좋아합니다. 파파지가 자기를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나의 정신적 백그라운드는 끼란바바이기 때문에 나도 그런 파괴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하지는 않아요. 위로를 해주거나 따뜻한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뜻한 말을 들으려면 교회를 가든지 절로 가면 됩니다. 교회나 절에 가면 신도들끼리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띄워주잖아요. 또 도를 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들 보면 늘 하는 말이 인상 참 선해 보입니다 하는 말을 달고 살잖아요. 물론 나도 강원도 촌놈이기 때문에 평소에 친구들끼리 어울릴 때는 정이 굉장히 많지만 이런 모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탐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진실은 사실 아프고 불편합니다.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그 불편함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 불편함이 싫으면 절에 가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불공이나 드려야지요. 참여자분이 오쇼책을 읽고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실용적이어야 한다. 이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항상 명상을 사랑에 빗대서 말합니다. 사랑이 우리 삶에 이익이 됩니까? 어떤 경우에는 사랑이 그 사람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둘이 사이가 좋으니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상대가 다른 사람과 옷을 다 벗고 누워있는 것을 보면 어떨까요? 죽이고 싶겠지요. 사랑은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내 삶을 파괴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랑을 추구합니다. 왜 사랑을 추구할까요? 사랑하면 달콤해서요? 아닙니다. 우리는 성인들이니 다 알잖아요. 사랑은 달콤하지만은 않아요. 사랑은 엄청난 아픔과 분노, 적개심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부정성과 긍정성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불행과 행복보다 더 숭고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팔자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집안에 갇혀 있다고 합시다. 그 집안에서는 따뜻한 잠자리와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제공됩니다. 내가 이성을 만나고 싶다고 하면 이성이 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싶으면 영화도 보여줍니다.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제공이 됩니다. 그러나 그 집 안에서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만족을 합니까? 아닙니다. 나가고 싶어 합니다. 밖으로 나가면 집안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내 스스로 벌어먹고 살아야 하고 안에서는 따뜻했는데 나가면 엄동설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가고 싶어 합니다. 왜일까요? 자유 때문입니다. 자유는 행복과 불행보다 더 숭고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밖으로 나가면 내가 자유로워지지만 지금 이 생활보다 더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유를 원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해서 내 삶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문제없이 살고 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위층에 있는 여자와 사랑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그 여자에게는 남편도 있습니다. 내 아내도 싫은 것은 아닌데 저 여자와도 함께 하고 싶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속에는 위층에 저 여자와 한 일주일만이라도 함께 살았으면 하는 꿈을 꾸다가도 내 새끼들도 있고 내 마누라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 하는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들통이 나면 집안에 난리가 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끌리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나뿐 아니라 내 부인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행복과 불행이나 도덕적 가치보다도 더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상을 왜 할까요? 도움이 돼서요? 아닙니다. 명상을 해서 삶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직장에 잘 다니고 가정생활 멀쩡하게 하다가 오쇼책을 읽고는 뭐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다 가짜야? 이건 아니야. 하는 자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오쇼책을 읽고 마음에 드는 구절을 찾으면 아내에게 이야기도 해주고 당신 마음이 이러면 이렇게 저렇게 다스려봐 하면서 평화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왜 내가 인생을 이렇게 한 여자랑 살면서 자식들을 키우고 평생 노동자로 살다가 죽어야 하지? 내 삶은 어디 있는 거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마구 뛰쳐나가고 싶고 여태까지 내가 속아 살아온 것 같고 소모품으로 전락되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받아서 자식들 키우고 알뜰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오쇼책을 보고 도대체 나는 뭐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남편도 아무 문제가 없고 아이들도 엄마 말 잘 듣고 다들 번듯하게 커가는데 그런데 나는 뭐지? 내가 이러려고 세상에 태어났나? 하며 갑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가 울끈불끈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누가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남편에게 말하면 이 여자가 미쳤나? 너 바람났어? 왜 그래? 하겠죠. 나는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였다가 오쇼책을 읽고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고 이혼하고 그래서 인도로 오고 이혼하고 나면 가정주부였던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입니다. 그렇게 생활이 파괴되다시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실용적인 의미에서 오쇼가 그 사람들 삶에 도움이 됐습니까? 오히려 삶이 파괴됐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A씨, 오쇼를 읽고 오쇼에 빠져들어서 내 삶이 이렇게 망가졌어. 지금부터 난 오쇼고 뭐고 다 집어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다시 옛날처럼 살 거야. 하면 될까요? 될 수가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한번 자유를 맛본 사람이 아무리 밖이 혹독했다고 해서 난 이 혹독함에 질렸어. 옛날처럼 갇혀 살아도 좋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편안하게 살 거야. 하고 돌아오면 며칠이나 갈 것 같습니까? 춥더라도 밖의 자유가 또 그리운 법입니다. 그렇다면 명상을 왜 하느냐? 명상은 행복과 불행보다 더 지고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사랑이 실용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명상도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명상을 왜 하냐고 물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지려고 명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평화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물결이 없는 바다, 어떤 파도도 일어나지 않는 바다와 똑같은 말입니다. 바다가 왜 바다입니까? 파도가 치고 물결이 이니까 바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파도를 다 죽여서 정지 상태로 만들면 그것이 바다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썩은 물이지요. 평화로운 마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끔 평화롭기는 하죠. 그런데 그것도 물결의 일부입니다. 평화로웠다가 불안했다가 다시 평화로웠다가 하며
계속 오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참여자, 사랑 자체가 목적이지요. 유자님, 그렇다면 명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참여자,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유자님, 왜 고요하게 가라앉혀야 합니까? 참여자, 알아차리려고요. 유자님, 왜 알아차려야 합니까? 참여자, 행복을 찾기 위해서요. 유자님, 참여자분께서는 사랑은 그 자체로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명상에는 왜 목적이 있어야 합니까? 행복해지고 싶다는 목적 하에 사랑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행복해지고 싶어 하면서 이웃집 여자를 사랑하지는 않아요. 사랑은 사랑 자체가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왜 명상에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까? 왜 다른 목적이 있어야 하나요? 깨닫기 위해서라고요? 왜 깨달아야 하지요? 깨달으면 이 마음속에 있는 온갖 불안 근심이 싹 없어지고 무엇인가 고요하고 거대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천국 같은 세상이 열릴 것 같습니까? 그래서 명상을 하나요? 그것은 거대한 착각입니다. 원래 우리의 삶은 불행합니다. 보잘것없고 변변치 못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에 찌질하지 않은 삶은 없어요. 오쇼의 삶은 폼날 것 같은가요? 오쇼도 고생을 엄청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끼란바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닫고 싶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폼나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스승님 하고 절도 하고 꽃도 바치는 존경받는 스승의 모습 멋있어 보이지요. 이렇게 폼나게 살고 싶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회에서 출세하고 싶은 욕망과 깨닫고 싶은 욕망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요 하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픽 하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로 끝까지 가보고 싶다고요? 지금은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점점 깊이 들어가다 보면 어느 날엔가 자각하는 날이 옵니다. 아, 젠장. 이게 사람한테 도대체 도움이 안 되는구나. 옛날엔 뭔가 있는 것 같았는데. 참여자, 거기까지라도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유자님, 명상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냥 운명적으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스승들 중에 우연히 헌책방에서 발견을 했든 친구에게 책을 빌려봤든 우연히 오쇼라는 스승을 접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연한 기회에 어쩌다 알게 된 것입니다. 오쇼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오쇼 책 한번 읽어봐 좋지? 하고 아무리 권해도 절대 안 봅니다. 같이 사는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쇼 책 읽고 이렇게 좋으니까 마누라한테 남편에게 당신도 오쇼 책 읽어봐 하면 짜증을 냅니다. 거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왜 맨날 이런 거 강요하고 그래? 당신나 읽어 나한테 강요하지 말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팔자인 것입니다. 내가 친구들에게도 항상 말합니다. 전도하지 말라고. 인연이 맞는 사람들은 다 오게 돼 있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뭔가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팔자대로 간다면 그냥 팔재 맡겨놓고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삶이 도대체 무엇이죠? 삶을 가만히 뜯어보면 찌질하게 보면 모두들 다 찌질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지위입니다. 그 삶은 편안할 것 같습니까?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온갖 언론과 정치인, 반대자들이 물어뜯고 난리를 칩니다. 옷 하나만 잘못 입어도 인터넷이 들썩거립니다. 최고의 권력자인데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합니까? 어떻게 보면 찌질하지요. 빈님을 보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라고 하는데 늘상 감옥에 끌려가지는 않을까. 변호사 사서 방어하느라고 정신 못 차립니다. 앞에 계신 참여자분은 지금 자식이 둘이고 또 하나는 아직 엄마 뱃속에 있다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 뻔합니다. 지금 나이가 34이라고 했는데 20년 뒤에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습니까? 멋진 집에 근사한 외제 자동차 끌고 다니고 자식들은 서울대에 가 있고 그럴 것 같습니까? 참여자. 글쎄요. 유자님. 등골이 헐어 있겠지요.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등골이 새우처럼 되어 있겠지요.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승진은 안 되고 회사에서는 잘리지는 않을까 눈치는 보이고 이거 뭐 먹고 살아야 되나. 20년 후면 54살. 회사에서는 승진하지 못하면 막 밀어내는 단계이고 가정에서는 옛날에는 마누라가 존경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부간의 권력관계도 역전이 되고 그럴수록 자식 새끼들은 다 엄마만 찾아요. 아버지는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로 알지요.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나는 자식 새끼들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자식 새끼들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셋이나 되는 자식들이 얼른 취직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곧 대학만 졸업하면 어떻게 되겠지 하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집에서 맨날 놀고 자빠졌고 사업자금 도와달라고 해서 보태줬더니 말아먹고 결혼한다고 돈 달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특별한 저주가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삶이에요. 그것이 30대의 한국 남자가 20년 뒤에 맞게 될 일반적인 삶입니다. 엄청나게 멋있는 삶이 펼쳐질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로또 복권을 맞거나 조상이 갑자기 엄청난 유산을 남겨주지 않는 한 그냥 찌질하게 그렇게 계속 살면서 20년이 지나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